안녕하십니까. 관교일치기공학 배은정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장 교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치아의 생리적인 형태와 기능, 납형 제작 시의 고려사항, 그리고 납형 제작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아의 생리적인 형태와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보철물을 제작해주기 위해서는 그 보철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유지를 시켜줘야겠죠. 그 기능과 조화를 잘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치아가 갖고 있는 해부학적인 형태, 그 다음에 치아가 갖고 있는 기능, 그리고 대합치아와의 기능적인 교합관계 등등 굉장히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아가 갖고 있는 외형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 기능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치아의 외형입니다. 치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굿집으로 갈수록 이 항아리 모양으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치아가 갖고 있는 특유의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최대 풍용부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최대 풍용부의 위치가 전치부와 구치부 이런 식으로 부위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먼저 전치부를 보면은 전치부에서 최대 풍용부의 위치, 특히 설면 쪽에서 설면에 대한 최대 풍용부의 위치는요. 아래쪽이 훨씬 더 풍용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근신면 또는 원신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전치부의 가장 최대 풍용부인 부위는 이제 치경 쪽, 치은에 해당하는 가까운 부위인 치은 3분의 1 부위 쪽에 위치를 한다는 것이죠. 치아를 3등분으로 나눴을 때 위쪽은 절단 부분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가운데 부분은 이제 중간 부분,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은 우리가 이제 치경 또는 치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눴을 때 이 전치 부분의 설면의 최대 풍용부는 아래쪽, 즉 치경 또는 치은 3분의 1 부위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상악과 하악에 대한 구치부 최대 풍용부의 위치를 한번 볼 건데요. 상악 같은 경우에는요. 협설면에서 바라봤을 때 모두 최대 풍용부의 위치가 치은 쪽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즉 마찬가지로 치아를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최대 풍용부의 위치가 치은 쪽에 가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면 또는 설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현면보다는 설면에서 풍용도가 더 높은 편입니다. 이 위가 설치 교두 중에 위치가 교합면에서 봤을 때 이제 협측 교두정보다는 교합면 중앙하기 조금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설측에서 조금 더 풍용부가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 구치부의 경우에는 이제 현면에서는 최대 풍용부가 치은 쪽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면에서는 치은 3분의 1 부위에 최대 풍용부가 있고요. 설면 같은 경우에는 중앙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즉 현면보다는 설면에서 최대 풍용부의 위치가 조금 더 위쪽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풍용도는 협측이 조금 더 높은 상태입니다. 이 이유 역시 이제 상악에서 예시를 든 것처럼 협측 교두정이 설측 교두정보다는 교합면 중앙에 조금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풍용부의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능교두와 비기능교두의 비율을 좀 보자면은요. 상악 같은 경우에는 기능교두가 설측교두에 해당이 되겠죠. 네, 상악의 하악을 피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악의 설측교두가 기능교두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설측교두, 즉 기능교두의 비율이 조금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악 같은 경우에는 반대에 해당이 되겠죠.
화학 같은 경우에는 협직교도가 기능교도이기 때문에 설직교도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보통 비율은 6대 4 또는 4대 6 이런 정도로 크기 비율이 이제 구분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풍용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작을 할 때 음식물이 잘게 부서져서 이제 소화기관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때 음식물이 저작을 하면서 이 치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이 저작되고 분쇄되면서 우리 잇몸을 이제 터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벼운 이 터치 정도는 이제 잇몸을 이제 마사지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면서 혈액순환이라든지 이 잇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철물을 제작을 해줄 때도 이 최대 풍용부를 원래 기능과 동일하게끔 이제 재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생리적 만곡도를 재현을 해줘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 풍용도가 너무 과할 경우 혹은 너무 풍용도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버컨트롤 할 경우, 즉 풍용도가 너무 강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우선은 풍용부로 인해서 생기는 공간이 크게 자리 잡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잇몸과 치아 사이에 생기는 이 공간이 커지게 되면서 이 사이에 음식물이 이제 잔사될 가능성이 많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식물이 잔사가 되고 그 잔사된 음식물이 이제 오래 계속적으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잇몸 염증이라든지 혹은 이제 우식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마사지 효과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조직 부위에서 좀 탄력이 좀 줄어드는 이런 문제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풍용부가 너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음식물에 대한 자극이라든지 음식물로 인한 충돌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겠죠. 이 이제 풍용도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음식물 마사지 효과가 적절하게 가해지겠지만, 만약에 이 풍용도가 너무 없을 경우에는 음식물이 바로 직접적으로 잇몸을 이제 때려주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잇몸이 다치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만곡도가 맞지 않았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이제 치은 쪽의 염증들입니다. 치은이 붓거나 아니면 이제 피가 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풍용부가 너무 과도해서 이제 그 사이에 이런 치석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염증까지 유발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전면의 위치입니다. 인전면이 접촉했을 때 정상적인 위치는 보통 교환면 3분의 1 부위, 즉 절단 쪽 혹은 교환면 쪽에 가까운 그 3분의 1 부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인전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변연융선과 시멘토 에나멜 정션 그 사이의 면으로서 그 협설 방향으로는요, 이제 좀 평평하거나 또는 살짝 오목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심한 오목한 형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중앙 3분의 1 또는 교환면 3분의 1 부위에 최대 풍용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인접면하고 접촉점 있죠? 인접치와 닿는 그 컨택되는 포인트 사이에는 이제 치간 유두라고 해서 인터덴탈 파필라라고 하는데, 이 치간 유두와 치은이 있으면서 그 사이의 공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물이 잘 낄 수도 있겠고, 그로 인해서 치태나 이제 치석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제작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치간 공격이라고 하는 이제 엠브레이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간 공격이라고 혹은 치간 공극 이런 표현도 하긴 하는데요. 이제 개개치아에 만곡된 인접면과 컨택 에어리어 사이에 생기는 삼각형의 공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이 하는 역할은요,
자정작용, 즉 치의 음식물이 쌓이지만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있는 잇몸인 치관 유두를 보호해주면서 또 치아에 가해지는 응력 혹은 이제 교합압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엠브레이저의 그 형태는요, 우리가 복원시켜주는 그 치아 외형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그 뭐 크기라든지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못 제작이 될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엠브레이저의 크기나 이 형태가 좀 변화되면서 아무래도 문제를 좀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엠브레이저는요, 이제 위치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측에 존재하는 엠브레이저입니다. 이제 협측 또는 이제 순축에 있는 엠브레이저를 말하는 거고요. 이 엠브레이저 위치는 교환면에서 봤을 때 접촉점을 중심으로 해서 협측 또는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순측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 형태 자체는요, 인접면과 순면 또는 이제 인접면과 현면에서 생기는 앵글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보자면 이제 설측에 해당하는 부분에 치관 공극이 있겠죠. 이것 역시 이제 교환면에서 바라봤을 때 혹은 절단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접촉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설측에 있는 엠브레이저를 말합니다. 협측과 마찬가지로 인접면과 설측에 의해서 생기는 이 앵글의 형태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협측에 생기는 엠브레이저와 설측에 생기는 엠브레이저 위치를 보면요. 왼쪽 그림에 A와 B로 구분이 돼서 나와져 있죠. 그래서 왼쪽 그림 지금 구치부이기 때문에 협측으로 표현이 됐고요. 전치부일 경우에는 이제 순축 엠브레이저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에 해당하는 공간이 이제 협측 엠브레이저가 되고요. 이제 A와 B, 즉 협측 엠브레이저와 설측 엠브레이저 모두 이제 교환면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환면에 생기는 엠브레이저와 치은 쪽에 생기는 엠브레이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선은 이 그림을 먼저 좀 보시면은 이 교환면 엠브레이저와 이제 치은 쪽에 생기는 엠브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현면 또는 이제 설면 쪽에서 바라봤을 때 생기는 이 치관 공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환면 치관 공극 순면 또는 현면에서 봤을 때 접촉 부위와 절단 또는 교환면 쪽의 약 인접체의 변형 흉선에서 의해서 형성이 된다든지 이제 전치 같은 경우에는 근원심 우각의 형태에 따라서 생기는 엠브레이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우각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 혹은 변형 흉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엠브레이저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엠브레이저의 종류 중에서 4번째, 이제 치은 쪽에 생기는 치관 공극 혹은 치관 공격 엠브레이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순면 또는 현면에서 봤을 때 이 접촉 부위에서 아래쪽 방향, 즉 치은 쪽으로 향하는 부위에 생기는 그 공간을 우리가 치은 치관 공극 혹은 치은 치관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크기 자체는 링갈 쪽에 생기는 게 이제 버컬 쪽에 생기는 엠브레이저보다 이제 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설면에 있는 설면 그 풍용 자체가 좀 볼록하고 이제 거기에서 형성되는 이런 앵글의 특징 때문에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지벌 엠브레이저는 오클루절이나 아니면 이제 현면 또는 순면 쪽에 있는 엠브레이저보다 좀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접촉되는 접촉점이 보통 이제 교환면 3분의 1 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접촉점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는 그 형태를 보면 아무래도 하부 쪽에 있는 이제 치은 쪽에 해당하는 그 엠브레이저 크기가 훨씬 더 교환면에 비해서는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변형선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선의 형태와 양 인접지 두 개의 높이는 이 오클루저 엠블레이저의 형성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음식물의 그 배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배출로 혹은 스필웨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왁스업을 할 때는 인접해 있는 인접치와 그 마지노랄 리지 높이를 좀 같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 마지노랄 리지 높이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이로 인해서 그쪽 부분에 음식물이 쌓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훨씬 더 마지노랄 리지가 높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치아에 파절이라든지 아니면 조기 접촉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마지노랄 리지의 높이는 특히 인접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높이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접촉부입니다. 이 접촉부 같은 경우에는요, 만곡된 인접면과 인접면이 접촉하는 점 또는 면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접촉점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생겼던 형태에서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마모로 인해서 조금 접촉되는 그 부분의 면적이 좀 넓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접촉점 혹은 접촉부가 하는 역할을 먼저 보면은요, 치궁을 안정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치아와 치아들끼리 서로 이 이제 점 또는 면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붙어 있게 되겠죠. 접촉을 하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이 치아가 흔들린다든지 이동하는 동요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궁을 안정시켜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치관 유두를 음식물에 충돌해서 보호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철을 만들면서 이 접촉점의 이제 위치나 크기를 설정을 해주게 되겠는데요. 그때 이 크기와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이제 치아의 형태, 얼마만큼 이제 형태를 갖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택 되는 부분에 마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인접치가 마모가 많이 되어 있는데 내가 회복시켜주는 치아를 접촉점의 형태, 포인트의 형태로 너무 적게 만들어주면은 그것도 조화가 맞지 않겠죠.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인접된 치아의 마모 정도도 확인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주 조직, 잇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같이 확인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접촉부의 형태가 잘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접촉 그 사이에 공간, 시간 유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잘못 형성이 되면서 잇몸이 주저앉는다든지 가라앉는다든지 혹은 공간이 좀 비대칭적으로 형성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치부가 가져야 되는 적절한 컨택의 크기는 얼마나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치부의 컨택 에어리어 자체는요, 협설 방향으로 좀 넓이가 넓은 지경이 큰 오보이드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치 같은 경우에는요, 접촉점의 크기가 협설로 상하,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0.5mm에서 1mm 정도를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컨택 포인트 부위가 가장 큰 부위는 어딜까? 이제 바로 이제 하악의 6번과 이제 7번이 닿는 그 면적이 가장 넓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구치간, 대구치간이 이제 거리나 이제 협설 표옥에 따라서 이 설주교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요 본문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컨택의 위치입니다.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요, 상하, 즉 교합면에서 이제 치경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교합면 쪽에 가까운, 즉 오클루저 3분의 1 부위의 컨택이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설 관계에서는 이제 치관에서 약 중앙 정도, 가운데 정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순설면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치관의 중앙 부분에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하, 즉 절단에서 이제 치경까지를 놓고 봤을 때
그 치와 마찬가지로 절단에 가까운 인사이저 3분의 1 부위 정도의 이 컨택이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컨택 위치가 우리가 지금 이제 제시한 대로 그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치우치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치아가 회전을 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컨택의 위치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아는 요 위치를 잘 잡아주는 게 치아의 회전이라든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컨택의 그 면적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사진 그림을 보시면은 A, B, C, D로 해서 위치를 지금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A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 컨택 면적을 좀 보시면요. 우선 오버 컨트롤링에 의해서 자극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치은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엠브레이저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A가 가리키는 방향의 컨택 면적을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컨택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B처럼 접촉 면적의 위치가 혹은 접촉되는 그 부분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지금 사실 그림상으로 보면 좀 이게 명확하게는 드러나지는 않는데 위치가 좀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제 엠브레이저의 크기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엠브레이저 크기는 이런 접촉되는 부분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크기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될 것이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엠브레이저 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위치도 적절하게 맞고 그 다음에 접촉되는 면적도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이제 적지 않은 경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이런 컨택의 형태를 보자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포인트 형태, 즉 점접촉이 되는 형태를 좀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컨택 포인트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접치아들의 이런 마모도도 확인을 해서 그 마모된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복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적절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엠브레이저가 적절하게 형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잇몸에 가해지는 음식물의 자극, 즉 마사지 효과도 충분히 얻을 것이고요. 치아가 동요된다든지 회전되는 이런 것들도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치아의 외형에 대해서 배워봤죠. 풍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엠브레이저라든지, 컨택의 그 크기나 위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아의 외형에 대한 형태적인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고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왁스업을 통해서 재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납형을 제작을 하게 될 텐데 그 제작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납형이 무엇이냐? 우리가 왁스 패턴이란 얘기를 하는데 이 왁스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줄 최종 보철물 있죠? 이 최종 보철물의 그 형태를 왁스를 통해서 재현한 것을 우리가 왁스 패턴, 납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납형을 제작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작하는 방법, 간접적으로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과 간접법을 모두 활용하는 방법 등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환자를 눕혀놓고선 체어에 이제 눕혀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어 타임이 좀 길어진다라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환자 구강 안에서 직접적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재료라든지 가공에 대한 오차는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간접법을 활용한 제작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형을 만들고 이 모형상에서 납형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환자가 지금 체어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좀 짧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이 용이하겠죠. 구강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상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작업이 좀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인상제라든지 모형제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이제 오차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시간이라든지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납형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 납형 제작에 사용되어지는 주요 재료죠. 먼저 왁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왁스 중에서 납형 제작을 할 때 주로 쓰이는 인레이 왁스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레이 왁스의 조성을 볼 건데요. 인레이 왁스 조성을 보기 전에 먼저 인레이 왁스 같은 경우에는 AD 규격에 의해서 넘버 4에 의해서 타입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직접법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이제 왁스에 해당이 될 거고요.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접법용으로 쓰는 그 왁스이기 때문에 이 타입 1과 타입 2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녹는 온도가 어느 정도이냐 이런 차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구강 온도 자체가 낮지 않죠. 한 36도 내지 37도 정도 갖고 있는 반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실온에서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계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20도씨 정도에서 우리가 작업을 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직접법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왁스 같은 경우에는 38도씨에서 1% 이하의 유동성이 좀 요구를 받고 있고요. 간접법으로 사용되어진 인레이 왁스 같은 경우에는 20도씨에서 1% 내외의 유동성이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레이 왁스의 조성을 살펴보면은요, 파라핀 왁스, 그 다음에 검, 그 다음에 카나버 왁스, 색소 이런 식으로 성분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파라핀 왁스인데요. 약 한 40% 정도에서 60% 정도의 조성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파라핀 왁스가 하는 역할은 형태를 유지시켜주고 고체화와 특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검 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성을 좀 증가시켜주는 역할과 표면을 활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카나버 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을 좀 감소시키면서 용융 온도를 좀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색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왁스업 작업, 왁스 패턴을 제작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모형이 갖고 있는 색과 좀 대비되는 색조를 가진 왁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마진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모형 색깔이 보통 이제 우리가 옐로우 스탄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것과 이제 대비되는 색조인 이제 블루 계통의 왁스를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블루 계통의 왁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색재를 이제 추가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왁스의 물리적 성질을 보면은요, 유독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AD 규격 넘버 4 위에서 타입 1, 2로 구분된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요. 열적인 특성을 좀 보자면은 열전도율은 낮은 반면 팽창률이 좀 크다는 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네이 왁스가 가지고 있어야 될 조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균일하게 연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온도를 가했을 때 왁스가 녹는 용융 온도를 좀 가하게 됐을 때 이 녹는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녹은 이후의 상태가 좀 균일해야지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쪼개짐이나 갈라짐 또는 표면이 활택되는 그 기능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 연화가 됐을 때 흐름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왁스 패턴 작업을 위해서 이제 형태를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그 형태를 형성하고 난 이후에 왁스가 이제 다시 경화되게 되는데, 이때 경화되고 난 이후에 깨진다든지 갈라진다든지 뭐 쪼개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냉각 후 견고해야 된다 라는 것. 그러면서 변형이 최소화해야 된다. 아무래도 열을 가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굳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열팽창률이 크기 때문에 변형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발생되는 이 변형이 가급적이면 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치형, 다이, 모형 색과는 좀 대조적인 걸 사용해야 된다라고 앞서서 언급을 했고요. 이게 그 모형의 색과 같은 왁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만약에 왁스 조각을 했을 때 이제 얇아서 비치는 면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얇아서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이때 이 색조가 모형색과 왁스색이 동일하게 되면은 구멍이라든지 얇은 부위가 잘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서 우리가 사전에 확인을 할 수 하기 위해서 이제 가급적이면 색을 좀 대조적인 것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왁스 같은 경우에는 소환로에서 완전히 기화돼서 제거가 될 텐데요. 이 소환 시 기화가 되는 과정에서 남는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남는 찌꺼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주조체를 좀 거칠게 만들거나 혹은 주조 실패를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탄소 찌꺼기가 남지 않아야 된다는 요구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왁스가 변형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왁스가 냉각하면서 수축을 하는 이 특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0.56도씨, 즉 1도F가 낮아질 때마다 인내 왁스 같은 경우에는 약 0.02% 정도가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8도씨 이 실온에서 20도씨로 하강하게 된다고 하면은 약 0.3에서 0.8%가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온도를 좀 균일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도 좋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제 겨울철이다 혹은 여름철이다, 이때에 따라서 왁스가 온도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더운 여름철이어서 갑자기 뭐 에어컨을 킨다든지 해서 실온을 확 낮출 경우에는 왁스가 수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미 만들어 놓은 왁스 패턴의 그 형태가 좀 달라지고 변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요, 응력이 감소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왁스 같은 경우에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변한다든지 이제 온도가 변한다든지 하는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응력이 감소되면서 이제 변형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인데요. 납형 제거 시 발생되어지는 이제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납형을 왁스업을 다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주입선을 달아주고 이것을 메몰해서 소환을 해야 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다이에서 작업했던 그 왁스 패턴을 제거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 제거를 할 때 너무 힘을 강하게 준다든지, 혹은 이제 치아 장축이랑 평행하게 삽입로우대로 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진이 손상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왁스 패턴 자체가 변형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납형을 부분적으로 재용융시키거나 교환면 인계를 위해서 풀링 상태로 할 경우에도 변형이 온다. 즉, 납형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왁스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제거를 왁스 이제 커팅을 하기도 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각 단계라든지 왁스업 단계를 거치면서 이미 올려져 있는 그 왁스 부분을 다시 녹였다가 굳히는 작업이 이제 반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도 변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작업하고 나서 변형이 생기지 않았는지 이제 접촉되는 부분과의 확인, 그다음에 대합치에 있는 이제 그런 교합 관계도 항상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납형 조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왁스를 취급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먼저 왁스를 이제 연화시킬 때 균일한 온도로 연화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너무 이제 빨리 혹은 너무 이제 각각 다른 온도에서 이렇게 왁스를 녹이는 것보다는 적절한 온도에서 균일하게 녹이는 것이 좋겠는데, 그 적절한 온도는 한 125도 F 정도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DA 규격, 미국 치과 의사회에서 제공하는 그 인레이 왁스 규격에 맞는 왁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납형을 분리할 때, 즉 이제 그 다이에서 제거를 할 때 항상 치아 장축과 평행하게 분리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납형이 분리되고 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응력이 감소하면서 변형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간 내에 메몰 작업을 해주는 것이 이 변형으로 인한 문제점 야기를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납형을 제거한다든지 할 때 동일한 압력 또는 동일한 압박을 가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이제 납형 조각 단계와 이제 메몰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이 왁스가 갖고 있는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서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납형을 메몰할 때 그 사용하는 메몰제를 이제 혼합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 같은 경우에는요, 가급적이면 이제 실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온도의 물을 사용할 경우, 혹은 너무 차가운 물을 사용할 경우는 왁스에 그 온도적인 영향을 거의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실온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서 ADA 규격은 얘기를 했고요. 타입 1은 직접 법용, 타입 2는 간접 법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 납형 조각 방법, 왁싱업 테크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용융 혹은 용납 형성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의 종류를 보면요, 콘테크니까 반복 첨가법, 그리고 침적법, 디핑 테크닉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콘테크닉, 반복 첨가법, 그 다음에 침적법 같은 경우에는 왁스를 녹여가지고 이제 형태를 잡아주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압력을 가해서 만들어주는 요 가압 성형법,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치아들 종류 중에서 구취를 좀 예를 들자면은요, 왁스업 하는 이 순서가 교환면에서 먼저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즉 교두를 형성을 한다든지 용선을 형성을 한다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피셔 마우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생선의 입을 닮았다라고 해서 그 교환면 쪽에는 이제 융선 부분을 먼저 형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옆에 쪽, 측면 쪽을 형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환면을 다시 한번 손을 보고 나서 마진이라든지 컨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단계로 이제 보통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크라운 왁스업의 순서를 보면은요, 먼저 그 지대치에 변연이 어디 있는지를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 이유는 마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보철물을 제작을 할 때도 정확한 마진을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모형상에 있는 피니싱 라인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는 가급적이면 좀 색이 들어가 있는 그 펜슬을 사용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너무 강한 힘으로 하게 되면은 마진의 손상을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강한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가볍게 접촉해서 이 라인을 표시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치형에 있는 언더컷을 메우는 작업을 거치게 되겠고요. 언더컷 왁스라든지 블럭아웃 왁스를 사용해서 치형에 있는 언더컷을 메워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스페이서를 도포하게 되는데요. 이 다이스페이서를 도포하는 목적은 지대치면과 주조체 사이에서 일정한 어느 이제 공간을 형성해서 나중에 우리 환자 구강 안에 시작을 할 때 그 시멘트 접착제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다이스페이서를 도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또한 요 이제 접합제 간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금속 사용을 할 때는 주조하면서 수축이 오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수축되는 부분을 좀 보상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치형을 만들 때 물론 이제 혼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지켜서 만들면 충분히 표면이 활택하겠지만 아예 처음에 그 환자 치아에 프랩을 할 때 생기는 이런 거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모형 제작에서 생길 수 있는 거친 부분들도 좀 활택하게 해주기 위해서도 이 다이스페이서를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스페이스를 도포를 할 때는요, 가급적이면은 그 피니쉬 라인에서 이제 상방 1mm부터 다 도포를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그 최종 보철물이 만들어졌을 때 이 환자 그 지대치에 시작이 되게 되겠죠. 그때 마진 라인에 정확한 접촉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1mm 상방부터 도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분리제를 도포를 합니다. 우리가 모형상에서 즉 치형 다이상에서 왁스 이제 패턴을 제작을 하고 나중에 주입선을 설치해서 메모 단계를 거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납형을 제거를 할 때 납형이 제거가 잘 돼야지만 우리가 메모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활하게 분리를 하기 위해서 분리제를 이제 기름 성분이 있는 분리제를 도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분리제가 너무 과하게 도포가 되면은 왁스 패턴 내면 쪽으로 공간이 좀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 만들어진 주조체가 나중에 헐거워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과하게 도포된 이 이제 기름기 있는 분리제로 인해서 왁스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리제가 도포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왁스 빌드업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코핑을 제작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코핑을 제작하는 방법으로는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반복 첨가법과 친적법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 첨가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조각도를 사용해서 연화된 왁스를 이제 다이에다가 계속적으로 추가를 해주는 이 첨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반복 첨가를 하게 되면서 왁스와 왁스가 겹치면서 선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왁스가 잘 도포되지 않으면서 기포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첨가할 때마다 응력이 발생이 많아진다는 이제 많아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최초로 이제 왁스 빌드업을 할
때는 이 반복 첨가법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침적법을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 침적법 같은 경우에는 왁스가 연화된 포트 안에다가 이 납형을 담갔다 빼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일률적인 도깨로 이제 도포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이 코핑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주로 이 반복 첨가법보다는 침적법을 주로 많이 활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측면에 대한 외형을 조각을 하는 단계인데요. 근원신면 같은 경우에는 인접치랑 컨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작업을 할 때는 조금은 더 크게 이제 근원신 방향으로 원래 치아 크기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작업을 하고 나서 그 접촉점 형태라든지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다듬어준 단계를 거치시면 될 거고요. 협설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처음부터 크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치에 있는 협설면의 형태 혹은 풍용도의 이제 풍용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그런 것들과 좀 조화롭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서 형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진 쪽을 다듬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진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혹은 너무 얇아서 이렇게 찢어진다든지 파절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1차 마진 부분을 다듬어 주게 되고요. 이 1차 변연부 다듬기가 완료되고 나면은 납형을 한번 제거를 해봅니다. 즉 빼본다는 거죠. 모형상에서 빼서 내면 쪽에 기포가 있는지 혹은 이렇게 제거를 할 때 뭐 파절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마진이 찢어지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모형상에 시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만약에 잘 분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분리제를 살짝 다시 도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치형상에 다시 넣은 다음에 이제 마무리 작업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합치에 있는 모형과 인기시켰을 때 교합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혹은 이제 대합치가 닿았을 때 너무 대합치와의 그 높이가 너무 강하게 많이 대합이 되면서 혹시 왁스가 깨지진 않는지 좀 강한 힘을 줘가면서 교합면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교합 검사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외형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마진까지 한 번 더 마무리 단계를 거치면은 이 조각이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마진을 만들 때 오버 마진이 된다든지 혹은 이제 마진이 좀 짧아진다든지 그 다음에 마진이 찢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확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납형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필요한 요구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형 조각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변연부, 마진 쪽의 적합도가 당연히 잘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리적인 치아 외형과 치간 공격 간격을 부여해야 한다. 앞서서 이 최대 풍용부의 적절한 크기라든지 접촉점의 위치, 그 다음에 적절한 이제 치간 공격의 이제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우리가 아는 지식을 토대로 해서 재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적절한 접촉점이 위치적인 거, 크기적인 거 다 고려를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교합면 형태 및 교합 관계가 부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표면이 거칠거나 이렇게 주름이 지는 듯한 결함이 없는 상태로 활택하게 제작이 돼야 될 것이고요.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 역시 활택하게 잘 기포 없이 흠 없이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합면을 형성하는 납형 조각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콘 테크닉과 왁스바이트 테크닉 그리고 FGP 테크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왁스바이트 테크닉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왁스바이트 테크닉을 할 때는요, 지대치뿐만 아니라 인접치라든지 대합치에도 분리제를 다 도포를 해야만 합니다. 뭐 뒤에 가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왁스바이트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왁스를 쌓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대합치의 그 교합 관계를 이 지대치 우리가 이제 회복시켜주고 있는 이 왁스 패턴에 인계시켜서 그 형성된 바이트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이제 교합 관계를 인계시키는 과정에서 대합치에도 왁스가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대치뿐만 아니라 인접치라든지 대합치에도 분리제를 이제 먼저 도포를 하고 이 작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125도 F에서 액화시킨 연상의 왁스를 치형에 먼저 침적을 시키고 이제 왁스 안에 이제 치형을 담갔다 빼는 이 침적법을 통해서 이제 일률적인 두께의 왁스 코팅 형태를 먼저 만들어주게 되고요. 요 한 겹 입혀진 요 왁스 이제 그 코팅 위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왁스를 이제 얹어주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왁스를 얹어주고 나면은 이제 대합치를 이제 교합기에 장착시켜 놓고선 대합치를 이제 교합시켰을 때 이 대합치가 이 왁스에 닿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교합면 형태를 만들어 나가게 되겠는데요. 이제 먼저 접촉점을 회복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교합면 위에 왁스를 계속적으로 이제 연화시켜 가면서 교합된 것을 확인하고 이 작업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형을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는요, 상하 협교두정에 대응하는 곳에 협면구의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된대요. 아까 이제 처음에 예시를 들었을 때 하악 1대 9치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하악의 왁스를 얹어 놓고선 이제 교합을 시켰을 때 상악에 있는 협치 교두정이 만나는 곳에 이제 협면구의 위치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합면에 이제 메이저, 그 다음에 마이너 그 열구 부분, 그루브 부분을 조각도로 인계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는 협설면, 인접면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합면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평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요, 교합면 부분에 파우더를 도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합면 부분에 파우더를 도포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대합치를 교합을 시키면은 그 대합치와 닿는 부분이 이제 파우더 부분이 없어지겠죠. 대합이 되면서 이렇게 그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많이 닿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접촉점이 되는 건데 그 부분 좀 삭제해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교합면 높이를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합기 상에서 이제 운동을 시키면서 운동하는 경로에 혹시 조기 접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교합에 간섭이 생기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이제 수정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치경부 쪽에 변연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나평의 변연부를 약 한 1mm 정도 폭으로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변연 쪽에 색연필 선을 표시하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마진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작업할 때 좀 두껍게 형성됐던 마진을 이제 원래 생리적인 외형의 형태에 맞춰서 적절한 두께,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촉점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 마무리하게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강의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오늘 강의를 바탕으로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치간 공극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치간 공극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퀴즈 나갑니다. 치간 공극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